2008년 가을, 경주 불국사에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단풍 구경을 떠난 평범한 모녀가 천년고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전 10시에 주차장에 도착했던 두 사람은 오후 3시, 단 5시간 만에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절 안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관광객 중 누구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채 10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여름, 경주 외곽 야산에서 발견된 작은 뼈 조각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뼈 조각은 사건 당일 불국사에 함께 있었던 절뚝거리는 남성의 정체로 이어지는 실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단 4초짜리 음성 메모 속에는 10달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탐정 미스터리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스터리 사건을 기록하고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11월 8일 오후, 경주행 버스 안에서 김다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36살, 이혼한 지 1년 반,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녀였습니다. 옆자리에는 60살 어머니 윤미정이 작은 보온병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연아,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응, 괜찮아요. 하지만 다연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이 여행은 어머니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지병으로 무릎이 좋지 않은 몸이었지만 딸의 지친 얼굴을 보다 못한 어머니는 경주로 가자고 했습니다. 단풍이나 보고 맛있는 것이나 먹자고. 그렇게 평범한 모녀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도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미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출발 하루 전인 11월 7일 밤 11시 42분, 다연의 휴대폰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28초. 짧은 대화였지만 전화를 끄는 다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의 주인은 박정수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사설 채무 알선업자. 겉으로는 합법적인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빚에 쫓든 사람들을 압박하며 돈을 뜯어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연의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구는 집요해졌고 협박에 가까워졌습니다. 언니, 이번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 뒤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다연은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웃는 듯하지만 전혀 웃음이 아닌 억양. 그녀는 그 남자가 서울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곳. 어머니에게는 여행이라고 했지만 다연에게 경주는 숨는 곳이었습니다. 11월 9일 아침 10시 28분. 모녀는 불국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주차장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다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공기 정말 좋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혹시 낯익은 얼굴이 있는지, 혹시 누군가 자신을 따라온 건 아닌지. 오전 시간은 평범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웅전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점에서 유자차를 샀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아프다며 잠시 벤치에 앉아 쉬었고 다연은 옆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안심이 되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걸까? 오후 1시쯤 모녀는 북쪽 능선 쪽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관광객이 적은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단풍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쳤고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그러게. 오길 잘했어.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고요한 시간. 하지만 그때 다연은 느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불규칙한 리듬.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릴 수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연아? 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더 가요. 다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1분. 다연의 휴대폰에서는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실수로 눌린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누른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 4초. 바람 소리, 발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 엄마, 그 사람 또. 그 뒤로는 침묵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불국사 북문 근처 CCTV에는 한 남성이 찍혔습니다. 중년, 검은색 점퍼,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모습. 그는 북쪽 능선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김다현과 윤미정의 모습은 어떤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11월 9일 오후 3시. 불국사 주차장에는 두 사람이 타고 온 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열쇠는 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핸드백도 뒷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현의 남동생 김준호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전화에서도 누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전화를 안 받아 불안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11월 10일 오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불국사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산책로, 능선, 계곡. 하지만 흔적은 없었습니다. CCTV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경찰은 발견했습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남성의 모습을. 당시 수사관들은 그 남성이 단순한 관광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달 뒤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남성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추적이었다는 것을. 김다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불국사 북쪽 능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직후 경찰은 불국사 일대 CCTV를 전수조사했습니다. 11월 9일 오전 10시 28분 주차장 CCTV에는 김다현과 윤미정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현은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범한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분 대웅전 앞 CCTV. 두 사람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고 다현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11시 57분 매점 근처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장면. 다현이 지갑을 꺼내 계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1시 12분 북문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불국사 경내와 주변 도로의 모든 CCTV를 분석했습니다. 총 17대의 카메라. 하지만 오후 1시 12분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불국사는 출입구가 정해져 있고 주요 지점마다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나갔는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경희의 말입니다.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첫째, 아직도 불국사 경내 어딘가에 있다. 둘째, CCTV 사각지대를 통해 빠져나갔다. 경찰은 즉시 불국사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모든 전각을 뒤졌습니다. 산책로도 샅샅이 훑었습니다. 계곡, 숲길, 능선. 수색견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실마리는 휴대폰 기록에 있었습니다. 김다현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는 오후 2시 41분 불국사 북측 능선 지역에서 포착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꺼진 상태였습니다. 북측 능선은 관광객이 거의 가지 않는 곳입니다. CCTV도 없고 사람도 드뭅니다. 수사팀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산책로, 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 하지만 여전히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CCTV 분석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오후 2시 15분, 불국사 북문 근처 CCTV에 한 남성이 찍혔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중년 남성. 그는 북쪽 능선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음걸이가 특이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모습. 불규칙한 보폭. 처음에는 그냥 일반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CCTV를 역추적한 결과 그 남성은 오전 10시부터 불국사 경내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매점 근처, 대웅전 앞. 그는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0분경 그 남성은 김다현과 윤미정이 북문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본 뒤 약 10분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남성이 두 분을 따라간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만 그 남성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차량 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만이 유일한 특징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불국사 주변 식당, 여관, 주유소를 방문해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그날 점심때쯤 절뚝거리는 남자를 봤어요. 혼자 밥 먹으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불국사 입구 근처 식당 주인의 증언이었습니다. 뭐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찾아왔는데 결국 못 만났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찾아왔다. 누구를 찾아온 것일까요? 또 다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오후에 북쪽 능선 쪽에서 남자 한 명을 봤어요. 절뚝거리면서 걷는데 뒤에 여자 2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등산객의 애매한 증언이었습니다. 여자 2명. 그중 한 명은 나이가 많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여자들이 뭔가 재촉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걸음이 빠르지 않은데도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느낌? 재촉당하는 것 같았다. 수사팀은 이 증언들을 토대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절뚝거리는 남성이 김다현과 윤미정을 북측 능선으로 유인했거나 강제로 이동시켰을 가능성. 하지만 그 이후는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북측 능선에서 두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차량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차에 탔다는 뜻일까요? 오후 2시 53분, 불국사 외곽도로 CCTV에 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찍혔습니다. 산악지대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차량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이동이었죠. 하지만 번호판은 흐릿해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차량을 추적하려 했지만 산악지대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11월 9일 오후 3시 40분. 김다현의 휴대폰 신호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윤미정의 휴대폰은 애초에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다현의 동생 김준호는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누나가 요즘 빚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더 불안해하더라고요. 누군가 집 앞까지 찾아왔다고. 누군가 찾아왔다. 절뚝거리는 남성. 그리고 은색 스타렉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실종된 두 사람의 흔적도, 범인의 정체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0달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주 외곽 야산 깊은 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를. 실종 사흘째 되던 날, 경찰은 김다현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1월 9일 오후 2시 41분, 휴대폰 신호가 끊기기 바로 직전, 단 4초 동안 녹음 기능이 작동했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음성 메모가 자동 저장됐다가 삭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지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투입됐습니다.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작업. 쉽지 않았습니다. 파일 크기가 매우 작았고 일부 데이터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틀간의 작업 끝에 음성 파일이 복원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사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쏴. 바람 소리였습니다. 강한 바람이 마이크를 때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낙엽을 밟는 소리. 엄마, 그 사람 또. 김다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그 뒤로는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바람 소리, 무언가 스치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남성의 목소리. 따라와. 짧고 단호한 명령. 그리고 녹음은 끊겼습니다. 4초. 단 4초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또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또라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라와라는 명령조의 말투. 이것은 협박이나 강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는 파일을 여러 차례 재생하며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바람 소리의 강도로 보아 야외, 그것도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발소리의 패턴으로 보아 최소 3명 이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목소리. 따라와. 음성 분석 결과 이 목소리의 주파수와 억양은 40대에서 50대 사이 남성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상도 억양이 약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녹음 당시 김다현 씨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음성 메모가 녹음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불국사 북측 능선 일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휴대폰 신호 기록상 마지막 위치는 북측 능선 중턱. 그곳은 산책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거의 오지 않는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수사팀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를 수색했습니다. 낙엽을 헤치고 풀숲을 뒤지고 바위 틈새까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가방도, 옷 조각도,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 지점에서 무언가 있었는데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 4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팀은 음성 메모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경 김다현과 윤미정은 북측 능선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남성. 다현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 박정수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 또. 다현이 어머니에게 경고하려는 순간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따라와. 협박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유였을까요?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순간 윤미정은 박정수가 누구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딸이 빚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괴롭히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아마 박정수는 다현에게 어머니는 상관없으니 너만 따라오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현은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윤미정까지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메모 이후의 상황은 추정만 가능했습니다. 박정수는 두 사람을 협박해 산책로에서 벗어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곳에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스타렉스? 차에 타라고 했을 겁니다. 다현이 저항했다면 윤미정을 인질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병이 있던 윤미정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던 딸, 딸을 지키려던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보호하려 했을 겁니다. 오후 2시 53분. 불국사 외곽 도로에서 포착된 은색 스타렉스. 그 차 안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는 경주 외곽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음성 메모 속 따라와라는 한마디. 그것이 두 사람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음성 파일을 공개 수배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음질이 좋지 않아 방송에 내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음성 메모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용의자가 특정되면 목소리 대조를 통해 범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는 누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끝까지. 그 4초 안에 담긴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경주 외곽 어딘가에 묻혀있는 진실이. 2009년 9월 15일
실종 사건 발생 10달 만에 경주 외곽 서학동 야산에서 한 등산객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동물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 손가락뼈 같더라고요. 50대 남성 등산객 이모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낙엽과 흙으로 덮인 완만한 경사지. 그곳에서 추가로 뼈 조각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총 12개의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작은 크기였고 일부는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DNA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미정과 일치했습니다. 실종된 모녀 중 어머니의 유골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달 동안 찾던 분을 이런 식으로 발견하게 될 줄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경희의 말입니다. 발견 지점은 불국사에서 차량으로 약 12분 거리. 일반인들은 거의 찾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도 한참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소입니다. 우연히 오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수사팀은 즉시 대규모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발견 지점 반경 500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 탐지 장비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사흘간의 수색 끝에 추가로 뼈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유골이었고 온전한 형태는 없었습니다. 유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됐을 가능성과 인위적으로 분산시켰을 가능성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김다현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법의학 전문가는 발견된 유골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사망 시기는 2008년 11월 중순경으로 추정됩니다. 실종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유골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두개골 일부에서 외력에 의한 손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팀은 발견 지점 주변의 토양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혈흔 반응 검사, 섬유 조각 탐지, 미세 증거물 수집. 그 과정에서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진한 남색 천, 약 3cm 크기. 윤미정 씨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윤미정이 이곳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다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사팀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김다현의 유골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 둘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 유기됐다.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김다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입니다. 수사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발견 지점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CCTV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2008년 11월 9일 오후 그 지역을 지나간 차량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 5분. 은색 스타렉스 한 대가 서학동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불국사 외곽에서 포착된 그 차량과 동일한 차종입니다. 이동 시간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차량 번호판은 여전히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특징이 하나 더 확인됐습니다. 뒷 범퍼 오른쪽 부분에 움푹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단서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이런 손상은 개별적입니다. 경찰은 경주 일대의 모든 스타렉스 차량을 조회했습니다. 렌터카, 개인 차량, 법인 차량 할 것 없이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대의 차량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박정수 명의의 은색 스타렉스 2005년식 뒷 범퍼 오른쪽에 손상 있음. 박정수 47세 사설 채무 알선업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박정수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9일 박정수의 휴대폰 위치 기록이 불규칙했습니다. 오전에는 경주 시내, 오후에는 불국사 근처,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시내. 마치 누군가를 미행하거나 추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11월 7일 밤 11시 42분. 박정수의 번호에서 김다현에게 전화가 걸렸습니다. 통화 시간 28초.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다현이 경주로 떠나기 하루 전 받았던 그 전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은색 스타렉스, 불국사 당일의 동선, 그리고 김다현과의 통화 기록. 박정수가 핵심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정황만으로는 영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박정수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하는 행동 모두.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오기를. 하지만 박정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박정수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09년 3월 23일, 대구 동부경찰서의 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박정수, 47세.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주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경주 모녀 실종 사건 용의선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경주 수사팀은 곧바로 박정수 조사에 합류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선 박정수. 그의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모습. CCTV 속 그 남성과 동일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확신했죠. 바로 이 사람이다. 박정수는 침착했습니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김다현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모릅니다. 2008년 11월 9일 경주 불국사에 가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짧고 명확한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이미 증거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기록. 2008년 11월 9일 박정수의 휴대폰은 불국사 일대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신 휴대폰 위치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불국사에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죠. 관광객 많았을 텐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수사관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불국사 CCTV 캡처 화면. 절뚝거리며 걷는 남성의 뒷모습. 이 사람이 당신입니까? 얼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라고 하십니까? 박정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11월 7일 밤 11시 42분. 당신이 김다현에게 전화했습니다. 28초 통화했습니다. 박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업무상 연락이었습니다. 무슨 업무입니까? 채무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가 김다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김다현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업무상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빚 정리 도와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경주까지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날 다른 일로 경주에 갔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설명에는 모순이 많았습니다. 그날 경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도 애매했습니다. 수사팀은 박정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과 기록. 2003년 폭행죄로 집행유예,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 그리고 2002년 경주 시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수는 상대방에게 쇠파이프로 다리를 맞았습니다. 오른쪽 무릎 인대 손상. 그 이후로 평생 다리를 절뚝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이 된 겁니다. 불국사 목격자들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날 절뚝거리던 남자를 봤다고 하셨죠? 이 사람입니까? 박정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 식당 주인.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 두 번째 목격자, 매점 직원. 아, 이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물 사간 사람. 절뚝거리면서 계속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목격자, 등산객. 맞아요. 이 사람이요. 산책로에서 봤어요.
뒤에 여자 2명 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하나씩 박정수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박정수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은색 스타렉스, 뒷 범퍼 오른쪽에 손상이 있는 바로 그 차량.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진한 남색 천. 윤미정이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재질이었습니다. 뒷좌석 시트 틈새에서 머리카락 2가닥이 발견됐습니다. DNA 분석 결과 한 가닥은 윤미정, 다른 한 가닥은 김다현의 것이었습니다. 결정적 물증이었습니다. 두 분이 이 차에 탔다는 직접적 증거였으니까요. 박정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당신 차에서 윤미정 씨와 김다현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박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 차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과학적 증거입니다. 혹시 예전에 태운 적이 있을 수도. 언제 태웠습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박정수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2008년 11월 김다현과의 통화 기록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10월에만 13통, 11월에는 사흘 간격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이번 주 안에 정리합시다. 안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언니가 피하면 저도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협박에 가까운 문자들이었습니다. 김다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고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씨는 박정수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로 간 겁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김다현의 경주행을 알았을까요? 수사팀은 김다현의 지인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다현의 이웃 중 한 명이 박정수와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무심코 얘기했대요. 다현 씨가 어머니랑 경주 간다고. 그게 박정수 귀에 들어간 겁니다. 박정수는 그 정보를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11월 9일 새벽 그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불국사에 도착해 주차장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반 김다현과 윤미정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추적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살인은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돈 받으러 간 것뿐입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수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박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왜 김다현을 그토록 집요하게 쫓았을까요? 단순히 빚 때문이었을까요? 수사팀은 박정수와 김다현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다현의 아버지 김종학 2005년 7월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62살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작은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경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행방을 감췄고 김종학은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김다현의 동생 김준호의 증언입니다. 김종학은 사망하기 전 딸에게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잘 보관해라. 그 수첩에는 투자 사기 사건 관련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이름들. 그 중에 경주라는 단어와 박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수첩을 입수했습니다. 이박이 누구인지 추적했습니다. 2001년 당시 경주 지역에서 투자 사기를 벌인 인물. 박정수의 사촌형 박재민이었습니다. 박재민은 2002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지금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박정수는 사촌형의 사기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학이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을까요? 박정수가 의도적으로 김씨 가족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김종학이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김다현이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있었습니다. 약 3천만 원. 그때 박정수가 나타났습니다. 채무 정리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맡기시면 이자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친절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빚을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언니도 저를 도와줘야죠.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다현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수가 자신의 빚을 정리해줬다는 부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집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좀 빌려주실 수 있죠? 다현은 거부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집인데요. 박정수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언니,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데 이러십니까? 배은망덕하게.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9월부터 박정수는 김다현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빚 갚으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다현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어머니에게 걱정 끼칠까봐. 그래서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박정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김다현에게서 받은 돈이 총 800만 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다현 씨를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수는 김다현과 윤미정의 보험 가입 내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현 씨가 박정수에게 빌린 돈 중 일부가 보험료였기 때문입니다. 윤미정은 2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김다현. 김다현은 5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어머니 윤미정과 동생 김준호. 박정수는 이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관이 박정수를 추궁했습니다. 당신은 김다현 씨 아버지가 당신 사촌형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박정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몰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김다현 씨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계획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김 씨 가족을 노렸습니다. 박정수의 침묵. 수사팀은 박정수의 동기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촌형이 저지른 사기 사건에 대한 적대감. 둘째, 김다현에게서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금전적 목적. 셋째, 보험금에 대한 계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수는 김다현을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착취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김다현이 경주로 도피했을 때 박정수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모르는 곳, 범행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두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돈만 받으려고. 그렇다면 왜 두 분이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국사 북측 능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윤미정이 개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을 것입니다. 박정수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두 사람을 살려보낼 수 없다고. 아버지의 미해결 사건, 딸의 빚, 그리고 어머니의 보험금.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2008년 11월 9일 오후 2시. 불국사 북측 능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사팀은 확보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김다현과 윤미정은 북측 산책로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드문 조용한 길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다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언니. 박정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다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어디 가는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죠. 윤미정이 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다현아, 이 사람 누구니?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자.
다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우리 할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할 얘기 없어요. 다음은 없어요. 지금 얘기해야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미정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현아,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엄마,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상황은 다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 전화 왜 안 받았어요? 문자도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온 거잖아요. 지금은 어머니랑 여행 중이에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나중은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 주까지라고. 윤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박정수는 윤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모르시나 봐요? 따님이 저한테 얼마나 빚을 졌는지. 빚? 다현아, 무슨 소리야? 다현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아니야. 이 사람 말 듣지 마. 아니긴요. 800만 원. 정확히 812만 원입니다. 박정수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800만 원이나. 엄마, 내가 다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머님, 따님이 1년 넘게 저한테 돈 빌려 쓰고도 안 갚고 있어요. 박정수의 말은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정은 그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니? 엄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처음엔 도와준다고 하더니 계속 돈을 요구하고. 요구한 게 아니라 제 돈 돌려달라는 거죠.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박정수는 다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와요. 우리 조용히 얘기합시다. 싫어요. 여기서 할 얘기 없어요. 따라와. 명령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현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 녹음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또. 다현이 어머니에게 경고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윤미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어머님은 빠지세요. 저는 따님하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안 돼요. 내 딸 건드리지 마세요. 윤미정은 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박정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방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내 딸 일인데 내 일이 아니라고요?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그때 박정수가 윤미정을 밀쳤습니다. 강하게. 윤미정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엄마. 다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미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던 그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현이 어머니를 부축하려는 순간 박정수가 다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조용히 해요. 소리 지르면 어머니한테도 안 좋아요. 협박이었습니다. 다현은 저항했습니다. 박정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힘이 셌습니다. 차에 타요. 조용히. 싫어요. 나 안 가요. 그럼 어머니는 어쩌고요? 여기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다현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나려 하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데려가요. 다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둘 다 따라와요. 산책로에서 벗어난 곳에 은색 스타렉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두 사람을 차에 태웠습니다. 윤미정은 뒷좌석에, 다현은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요. 금방 끝날 겁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오후 2시 53분. 차량은 불국사를 벗어나 경주 외곽 산악지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윤미정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그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윤미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 나무가 울창한 곳,
오후 3시 10분경 차가 멈췄습니다. 그곳은 서학동 야산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말했습니다. 내려요. 그리고 그 이후 아무도 두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팀이 놓쳤던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주 시내 한 여관에서 발견된 작은 쪽지. 실종 신고 직후 경찰은 김다현과 윤미정이 묵었던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11월 8일 밤 경주 터미널 근처 작은 여관에 체크인했습니다.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짐도 별로 없고 말도 별로 없고. 여관 주인의 기억입니다. 방을 조사하던 중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필기체로 적힌 짧은 문장. 엄마 말대로 돌아갈까? 김다현의 필체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쪽지를 단순한 여행 중 고민으로 해석했습니다. 여행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했던 것이라고. 하지만 박정수가 용의자로 특정된 이후 이 쪽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말대로 돌아갈까? 이것은 여행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김준호를 다시 소환해 물었습니다. 누나가 경주 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엄마랑 여행 간다고 했어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김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한동안 연락 안 될 수도 있어라고. 한동안이요? 네. 며칠이 아니라 한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휴대폰 꺼놓고 쉬겠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한동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은 김다현의 휴대폰 메시지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11월 5일, 다현은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좀 멀리 갔다 올게. 당분간 연락 못할 수도 있어. 친구가 답장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다현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11월 7일, 직장 동료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쉬고 올게. 급한 일 있으면 나중에 연락해줘. 이것들은 모두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김다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윤미정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김준호의 증언에 따르면 윤미정은 딸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냥 다현이가 힘들어하니까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신 거예요. 누가 쫓아오고 있다는 건 모르셨어요. 하지만 여관 쪽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말대로 돌아갈까? 엄마의 말. 윤미정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수사팀은 여관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두 분이 대화하는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방음이 잘 안 돼서 조금 들렸는데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냥 집에 가자, 여기 있어도 소용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자. 여기 있어도 소용없다. 윤미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무언가를 피해 도망쳐왔다는 것을. 그런데 딸 되시는 분이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있자고 하더라고요. 다현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박정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자. 윤미정의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있었던 것이 11월 8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돌아갈까? 쪽지는 그 고민의 흔적이었습니다. 결국 다현은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박정수는 이미 경주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았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1월 7일 박정수는 경주 지역 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불국사 근처에 조용한 여관 아는 데 있어? 왜? 여행 가? 아니, 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박정수는 김다현이 경주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터미널 근처 여관들을 돌아다니며 김다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묵은 여관은 터미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정수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다현이 경주에서 어디를 갈지 예상하는 것. 불국사, 첨성대, 동궁과 월지. 경주의 주요 관광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11월 9일 아침 일찍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김다현과 윤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박정수는 그들을 뒤따라갔습니다. 여관 쪽지. 엄마 말대로 돌아갈까? 만약 그들이 그날 아침 서울로 돌아갔다면, 만약 불국사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어머니의 말을 하루 일찍 들었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들은 불국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를 만났습니다. 그 쪽지는 김다현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돌아가지 못한 현실. 그 쪽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하루만 일찍 결정했더라면. 수사관의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하루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관방에 남겨진 짐들. 윤미정의 보온병. 김다현의 화장품. 가방 안의 옷가지들. 모두 주인을 잃은 물건이 됐습니다. 엄마 말대로 돌아갈까? 돌아가려 했지만 돌아가지 못한 두 사람. 그들의 마지막 고민이 담긴 그 쪽지는 사건의 비극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2009년 4월 15일 박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도살인, 사체유기, 불법 채권 추심 혐의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DNA, 휴대폰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복원된 음성 메모, 그리고 윤미정의 유골. 박정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살인 의도를 부정했습니다.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고였습니다. 검찰은 박정수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0년 2월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박정수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2008년 11월 9일 오후 경주 서학동 야산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박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다현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김다현 씨가 거절했습니다. 말다툼이 있었고 윤미정 씨가 나를 밀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손을 뻗었는데 윤미정 씨가 넘어졌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김다현 씨는요? 박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다현 씨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당방위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예.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추적했습니다. 11월 7일 밤 전화를 걸었고 9일 아침 일찍 불국사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사고입니까?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피고인은 두 분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정당방위입니까? 저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대화를 하려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면 됩니다. 왜 야산까지 데려갔습니까? 박정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음성 메모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또 따라와. 짧지만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웠고 외딴 곳으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법정에는 김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정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누나와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제발. 박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사고인가, 계획적 범행인가. 검찰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수가 김다현의 경주행을 사전에 파악했고 불국사에서 기다렸으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수가 단지 돈을 받으려 했을 뿐이고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정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 시신 유기 방법, DNA 흔적 제거. 이것은 범행 이틀 후에 검색한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닙니다. 2011년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정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추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김준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정수는 무표정했습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무기징역 확정. 경주 모녀 실종 사건은 해결된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다현의 유골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김다현의 유골 위치에 대해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말하세요. 제발. 김준호가 면회 때마다 애원했지만 박정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박정수는 복역 중입니다. 김준호는 여전히 누나를 찾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9일이 되면 그는 경주를 찾습니다. 불국사를 걷고 서학동 야산을 오릅니다. 누나, 어디 있어요? 대답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빚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김다현은 빚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박정수는 돈 때문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윤미정은 딸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다현과 윤미정을, 그들이 겪었던 두려움과 절망을, 그리고 지금도 누나를 찾는 김준호의 슬픔을. 사건은 해결됐지만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다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박정수만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탐정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잊혀졌던, 그리고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